이제 작년부터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4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힘, 저희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정책 사업들을 추진할까 그간의 고민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맥락에서 이런 포럼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4차 포럼은 이런 돌봄 경제, 이런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분명히 어떤 지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자리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오늘 1부에서 각 생애 주기별로 어떤 식의 그 돌봄 정책들이 필요하고 돌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어린이들에게, 또 신청년분들에게, 또 지역 돌봄의 차원에서의 이슈들을, 사례들을 한 번씩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토론은 1부의 내용과 또 사전 질문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제가 발제자분들께 한두 개씩의 질문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특히 어린이 돌봄, 또 지역 청년 돌봄의 맥락에서 사례를 같이 들으면서 좀 더 풍성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조 발제 맡아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경제학은 지금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 하면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향하는 저희 입장에서 최소한의 접점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20년 동안 추진되면서 그 가치와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발제를 보면서 우리가 연관성만 가지고 있고 어떤 인과성에 대한 어필을 못했던 것인가, 어떠한 언어와 문법으로 이 관계자들을, 그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함께 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가진 어떤 경제적 가치 혹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감대를 더 확장해가면 좋을까? 아까 문화예술 교육에 계신 학계분들께서 하실 역할이 많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요, 이것을 굳이 매우 이성적으로 에비던스를 갖춰서 접근하는 것과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이렇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건데, 좋은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들 지금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프로치를 하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좀 그래도 잘 열심히 해오고 계셨다라고 생각드리고요. 하지만 폴러시 메이커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어야지, 이거 스토리텔링만 한다고 다 돈을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마련해야 되냐 하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실험적 접근 방법, 준실험적 접근 방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접점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신승 교수님처럼 그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컨텐츠를 또 만들어 주시면은, 그게 정말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조금 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 제 전공이 그런 것이고, 그렇게 요새 그래서 우리가 인터디스플리너리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 에비던스를 잘 갖추면은, 그런 다음에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사실은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고, 놀랍게도 40년 전에 50년 전에 영유아 교육을 개발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우리나라는 못하는가, 사실 해볼 수 있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에 대한 외연 확장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구현되는 현장과 정책에 수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소위 플레이어들의 영역도 저희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현장을 의미 있게 잘 만들고 참여자들과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저희도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희진 교수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늘보험 학교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국가 차원에 대해서 어떤 돌봄 체계들은 어느 정도 또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공적 돌봄 체계에서 꼭 고려해야 하는 측면을 또 강조해 주시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누가 어떻게 혹은 지금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그런 다학문 간의 또 간학문 간 접점으로 이런 모델과 구현을 할 수 있을지 혹시 고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저 질문을 답변하기 전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시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명인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시각은 주로 이렇게 수혜자인 어른들의 시각보다는 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시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왜 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내면을 이야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내면의 욕구나 불만은 주변의 어른들이 이걸 잡아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영유아기로 넘어가십시오. 3돌짜리 아기가 뭐라 하면 우리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스페셜한 기술도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64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72년도에 유신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유신 체제가 시작됐을 때예요. 여기 제 가슴팍에다가 유신 세제 이거를 갖다 갈아야 돼서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유신이가 누군가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잖아요. 그때 유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박정희 정권의 고생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유신 정권 얘기할 때 제 가슴에 달면서 유신이가 새로운 애인가 보다. 자,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은 참 우리나라는 인사만 안 하면 때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참 존중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의 시각을 드러내기에는 참으로 곤란한 세상이라서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게 제 어릴 때의 사실 많은 기억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제 시각 자체가 어른들, 그러니까 수혜를 주는 그 말 많은 어른들 그룹보다는 말 못하는 그룹들한테 저는 좀 더 포커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하신 질문을 해드리면 우리 사회가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안 듣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장애부터 시작을 해서 스피치리스 그룹에 대한 센시티비티도 떨어지고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때 수혜자 위주로 막 만들어갖고 되지도 않는 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좀 더 아이들한테 포커싱을 맞추면 돌봄이라는 했을 때 저는 2가지의 큰 사회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시혜의 대상인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심지어 뭐 드림 스타트를 필요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 아이들의 레벨에 맞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그 효과성을 내는 우리가 마치 왜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커지면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듯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이들의 그 발달이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그런 거 왜 하나 하죠. 제가 제일 기절한 그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은 그때 외국에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아이들한테 학교 급식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때는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외국에 미국은 우리가 사실 부자였어요. 미국에서 왜 갑자기 모든 아이들 학교 급식 안 했겠어요? 우리가 브라운백에다가 애들 도시락을 싸게 하잖아요. 이게 돈 없어서 한 거 아니에요. 부모하고 아이의 유대감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갑자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부모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갑자기 어느 날 도시락 싸는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도시락이라는 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는 하나의 통로예요. 초등학교부터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식판 인생을 만들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애착은 어떻게 되는지, 타인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 식사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그런 다방면에 발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임팩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되기 전에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주장을 했는데, 저는 미래 세대 육성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이들이 학대하면 학대 예방 지원 제도, 학교 폭력하면 폭력 치료제는 되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창의적으로 자라기 위한 기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에 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생기면 그냥 아까 적은 돈으로 이게 틈새를 하지 마시고 미래 세대의 뇌 발달과 마음의 발달과 이런 다양한 측면의 어떤 재능들을 올리기 위한 미래 세대 육성 기금을 재원에 대한 얘기도 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들어서 플러스 알파를 더 어떻게 줄 것인가 해서 그거에 내가 볼 때 많은 비용이 실은 일로 떨어질 겁니다. 문화예술 기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는 그 활동에서 나옵니다. 창의적인 활동에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아이들에 대한 임팩트와 또 미래 세대 아이들의 더 파지티브한, 그러니까 더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없이는 대한민국은 저는 앞으로 서스테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미래 세대의 어떤 행복과 건강과 성장과 성취를 위한 입체적인 어떤 필요성, 입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박지원 대표님의 발제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재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융합 프로젝트 교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까 신 교수님 발표에서도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을 또 말씀 주셨는데, 이런 미래 세대의 포지티브한 성장을 위한 어떤 현장의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플래닛의 박지원입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지난 1년 반 동안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10년 이후의 모습은 어떨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내일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은 이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또 준비되고 있을까요? 진짜 미래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해진 질문에 빠르게 답을 찾아야 하는 지식 암기형 교육 방식은 맞지 않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미래 세대를 만나면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Think, Act, Connect인데요.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직접 실행하고 경험하며 진짜 세상, 리얼 월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플래닛이 생각하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은 Think, 생각하는 힘 리터러시 능력과 Act, 실행하는 힘 프로젝트 근력, 그리고 Connect, 연결하는 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UN에서 합의한 17가지의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의 주제를 담은 문화예술, 창의융합, 프로젝트 교육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내일의 플래닛을 위해 오늘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글로벌 주제들을 담은 프로젝트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Climate Action School 기후 행동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 프로젝트 플래닛은 미국의 UN 협력 교육기관인 TAG와 협약을 맺어서 한국의 기후 행동 학교 공식 지정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경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보시듯이 Collective Voices and Actions, 작은 목소리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글로벌 이슈인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같이 깊게 연구하고 토론한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설계하고 같이 함께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영상에서도 보시듯이 기후 행동의 날에 아이들이 글로벌 친구들에게 한국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클라이밋 액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TLG 기관과 함께한 글로벌 프로젝트 중 다른 하나는 바로 골즈 프로젝트인데요. 이 골즈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있는 학교들이 각자 이 SDGs 골즈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각자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또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은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 플래닛은 16번인 평화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당시에 전쟁이 막 터져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장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담아서 아이들이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작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들, 연습들, 그것들이 미래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혐오와 차별이 넘어 공감과 존중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용감한 공감 무브먼트, 바로 원더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공감 능력과 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인데요. 풀무원 재단의 이웃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원더라는 영화를 보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사례들을 문제 삼아서 직접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한 디자인 싱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교육이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습과 경험이 쌓였을 때 미래의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결국에는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추얼 뷰티 프로젝트는 미디어 속에 숨어있는 왜곡된 미의식과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을 담은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똑같은 별은 없어 하지만 똑같이 빛나라는 슬로건처럼 다른 사람들이 정해둔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았을 때 온전히 빛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핫한 토픽 중 하나가 바로 이 AI인데요. 팬데믹 이후로 디지털 교실,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너무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고 또 코딩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하니까 벌써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챗 GPT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고 오히려 이런 AI를 활용한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플래닛은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매거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AI의 현 시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아이가 얘기한 게 기억에 남아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AI 헤드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함께 본 적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보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AI 헤드밴드는 우리는 가끔 멍을 때리기도 하고 계속 상상을 하기도 하면서 창의력을 기르는데 이 AI 헤드밴드는 끊임없이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의 잠재력을 막고 뇌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겨우 9살 되는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담은 프로젝트 교육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보면 대부분 인풋은 넘치게 많은데 그 인풋을 토대로 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라던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정리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대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책임의식이 강하고 소통과 협력을 잘하고 그리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또 요즘 대두된 것은 사회공헌의 가치를 두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그런 인재는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지금 미래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시대에서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하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띵텍 커넥트 프로젝트 부의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 정책 현장에서도 이런 주제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어떤 융합 교육이나 프로젝트 베이스의 교육의 맥락에서 굉장히 말랑말랑한 시도들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인지 교육과 비인지 교육을 넘나드는 접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계속 이렇게 경계짓기를 넘어서서 이런 융합적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이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상을 조금 넘어가서 이두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는 어린 시절에 집중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영역에서의 고민은 그 정책 수혜 대상이 아동 청소년의 거의 70~8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애 주기별로 그 정책 대상을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국가가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어떤 방법과 또 다른 신중년, 노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지향점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촘촘하게 노인 돌봄에 관여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는 또 노인을 위한 신중년을 위한 올드 세대를 위한 뉴 그레이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강박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는 국가가 노인 돌봄 특히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새로운 그런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펼쳐야 하는 정책 혹은 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케팅의 핵심 중에 하나가요. 시장을 나누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남녀노소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와 노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죠. 원하는 게 다릅니다. 지원해야 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노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누구는 댄스를 좋아하고 누구는 시를 좋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다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줘야 행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름에 대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은
왜 지금 예술 문화를 이렇게 다양하게 공급해 줘야 되느냐? 어린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노인이라는 게 뭐 정의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 플러스라고 해보죠. 60 플러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다가 가끔 집에 갔다 왔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독한 술 마시고 빨리 취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놀이였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 사람들 보고 왜 바하를 모르냐고 물으면 곤란한 거죠.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 대신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분들 보고 왜 당신은 모차르트를 모르냐, 왜 뭐 그분들 보고 고호를 모르냐고, 그리고 왜 맨날 막걸리 타령만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고성방가밖에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이한테도 뭘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도 불쌍하잖아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의 가장 즐거움은 일 열심히 해서 회사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금은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봉산각밖에 갈 데가 없는 거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은 예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들도 지금 세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국가와 사회가 이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니까 액티브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도 뭐 아낄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태리 유학 갔다 와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 보고 음악을 가르치고 나는 시를 가르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배운 거는 단군 일에 제일 많이 배웠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회다. 그 기회를 당신이 뭐 가르칠 수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뭐 가르쳐줘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정보의 통합, 그리고 그 트랜잭션의 그 효율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장려를 하고 100원을 투자 지원을 해서 만 원의 효과를 내게 하면 정말 서로가 행복하고 또 그 각자가 다른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초에 발표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도 어떤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혹은 이제 간접 지원 체계로의 어떤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작업들이나 혹은 꼭 전문 예술교육가가 현장을 만들어고 교육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어떤 단군 일에 가장 맞는 경륜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고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의 확장이 가능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이학준 대표님께 또 사례 발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MZ세대 청년들이 동네에서 어울리는 어떤 동네에서 예술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 펼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그런 작업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체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가장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 같은데요. 전 놀랍게도 2000년생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1, 2로 시작한다면 저는 3으로 시작합니다. 다들 영광입니다. 놀라시는 걸 보니까 네, 제가 상당히 성숙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사실 앞에 계신 교수님들 발제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3살 때 부모님이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장구치고 북치고 노는 거를 먼저 가르치셨고요. 악기를 가르쳐 주셨고 미술을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계신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덕분에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청년들한테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30의 SNS 사용률은 엄청 높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되게 넓은데요. 사실 저는 콜롬비아의 메데진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유튜브의 여행 유튜버들 덕분에 저는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SNS 덕분입니다. 세계관이 넓어지고 있지만 2030의 우울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고립운둔 청년들이 무려 5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고독사 문제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서울에서 문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서울 청년의 43.5%가 지방 출신입니다. 전 놀랍게 대구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전혀 안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청년들은 대부분 주거 지속 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집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정주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 비율이 86%에 달하는 게 사실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이방인처럼 동네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고 결국 고립되고 은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청년들은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유튜브나 사실 1988 당시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을 때 전 세대에서 시청률이 최고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1988 세대도 아닌데 왜 응답하라 1988을 이렇게 좋아할까? 청년들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는 아직도 유튜브에서 1988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돌봄 공동체가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돌봄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를 동네에서 좀 찾으려고 했고, 동네에서 여러 가지 저희 반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소셜 살롱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구로라고 하는 동네가 지명 자체부터 재미가 없습니다. 9명의 노인이라는 이제 동네를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구로에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청년들이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에 되게 역사 사적지가 있더라. 그리고 예전에 뭐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이 만든 이제 평양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평양 음식점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발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동네에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그 가능성을 좀 찾았었는데, 사실 저희 말고도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 소셜 살롱들이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중에 되게 많이 성행을 했었었는데, 저희는 이 소셜 살롱들이 가진 좀 단점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평균 비용이 월에 5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가 신촌, 홍대, 번화가인데, 사실 청년들은 신촌, 홍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네에 다 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살롱마다 목적이 뭔가 현실적인 것들을 좀 강조합니다. 이 모임에 오면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인맥을 쌓을 수 있어, 책을 읽을 수 있어. 사실 저희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래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모임을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동네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돕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소셜 살롱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틈과 틈이 만나는 틈만나면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들어서 다음 세대 재단과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 지도도 만들고요. 동네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니어 세대분들과도 교류도 합니다. 같이 따릉이를 타는 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로부터 동네의 재미있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뭔가 정서적인 안정을 불러일으키는 뭐 만들기부터 해서 다양한 뭐 공방 체험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회복과 돌봄을 저희는 좀 주된 컨텐츠로 해서 모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로고인데요. 틈과 틈이 만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 여기서 틈만나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되게 재밌고 서로 이제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프로그램에 유명 걸그룹의 백댄서 분도 참여를 해서 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배우면서 적응을 하더라고요, 동네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만족도는 94.5%,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안정감이 들고 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했다는 것이 83%,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의 해소에 도움이 됐다라는 게 94%, 그리고 저희가 모임 전후로 번아웃 수치를 좀 측정을 했는데 10% 정도 되는 수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만든 동네 지도인데요. 이 동네 지도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네에 작은 책방도 있고요. 공방도 있고 산책하기 좋은 공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성수의 서울숲을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구로의 오리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법한 동네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청년들이 찾아 나선다는 거에 저희는 의의를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모임이 서울의 모든 동네에 생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 7, 8년 전에 저희가 50 플러스 세대 신중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짤 때 가장 고려했던 것이 하마터면 또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이 가치를 놓지 않고 목적성 없이 이런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지향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특히 청년들의 1인 가구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본인만의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또 어떤 공간 거점 기반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새벽에 가서 시인과 같이 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또 시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한 시도들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해서 좀 다양한 또 지속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한드로 총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그 신의진 교수님 발표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정책 분야의 인적 혁신, 어떤 융합이나 지식 산업 부분, 또 지속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결합돼 있는 어떤 매대진 씨의 지금 혁신 전략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대학 차원에서 앞으로의 이런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돌봄의 맥락에서 염두하고 계시는 전략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에 그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제가 콜롬비아에서 대학생 생활부터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오시는 분 뭐 1달러에 살기 그거 보면 여기가 내가 사는 콜롬비아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 보면 현실하고 틀립니다. 매우 걱정이 돼서. Bueno, yo creo que una estrategia desde la universidad tiene que ver con el campus intergeneracional. 먼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Intergeneracional, de 0 a siempre. Y ahí están cubiertos los diferentes segmentos o edades de la vida. 다세대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0세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를테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La universidad no solamente atiende una formación en unas edades determinadas, sino que en el caso del ITM hablamos de un campus intergeneracional donde tenemos programas y formaciones especiales y acompañamientos para diferentes edades. 대학 하면 특정 세대의 나이의 젊은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인데 우리 메데진 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그 시민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Voy a explicar cómo funciona. 이게 어떻게 그러면 작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하려고 합니다.
nuestros estudiantes, profesores o empleados tienen la posibilidad de hacer parte de un programa que se conoce con el nombre de aulas pedagógicas. 그래서 이제 우선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대학교 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Hay una gran preocupación que es el tiempo que no nos alcanza, el tiempo que necesitamos para la productividad, y se ha perdido el deseo también de las mujeres para ser madres, de los padres para criar con tiempo y afecto a sus hijos.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시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일을도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일하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시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Entonces, en el aula pedagógica tenemos un espacio para las madres gestantes y lactantes, por ejemplo. Tenemos también la posibilidad para que profesores, estudiantes inscriban a sus hijos recién nacidos en el programa Aula Pedagógica. 그래서 이 학습 강의 교실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임신 중인 학생이라, 참고로 이 대학교 25%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임신해 있는 상태에 있는 학생이나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태이거나 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ntonces, mientras una madre estudiante está asistiendo a sus cursos, a los laboratorios, está recibiendo la formación propia de su programa, su hijo o hija está recibiendo la formación que corresponde según su edad, entre los 9 meses y los 5 años.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나 아빠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과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에 6개월에서 9개월에서 5살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데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Yo les decía ahora del entorno protector. Aquí la universidad es también entorno protector de la propia familia. En el mismo campus universitario está el profesor dando clase, asistiendo a unos estudiantes, pero su hijo probablemente está recibiendo formación en el aula pedagógica. 대학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부모들이 학생들 부모가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또 그들의 자녀는 또 대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lgunos profesores me preguntaban, ¿y qué vamos a hacer con nuestros hijos que ya no tienen entre 9 meses y 5 años, sino que tienen 11, 12, 13 y 14 y no queremos dejarlos solos en el barrio o donde viven?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동의 나이, 뭐 예를 들어서 10살에서 14살 그런 정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동네의 환경에 맡겨둘 수가 없는데 우리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Ellos están algunas horas en la universidad asistiendo a una oferta diversa que existe en arte, en cultura, en deporte, en diferentes acompañamientos en las ludotecas.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음악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이렇게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Es muy bien valorado porque los profesores o algunos empleados no tienen tiempo para desplazarse en una ciudad con tanto tráfico y por ello ahí existe una gran posibilidad también de programas como entorno protector. Y finalmente, 메데진하고 주변 지역이 500만 인구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속하는데 학교에서부터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트래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다시 애들을 보고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Y finalmente tenemos las escuelas de padres de familias o de abuelos o adultos mayores a quienes también les presentamos una oferta integral sobre el cuidado, sobre cursos específicos que quieran realizar, y es una manera también de que las familias, de los estudiantes, de los empleados puedan recibir un acompañamiento con calidad.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학은 60세가 넘은 학생들의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의 가족들도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총장님께서 엊그저께 한국에 오셔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빨리빨리라고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충분한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역사회 차원의 이런 다양한 돌봄 대상을 위한 어떤 입체적인 협력 체계에 대해서 콜롬비아와 한국의 어떤 사회문화적 정책 맥락은 다르지만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돌봄 이슈에 접근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이것만은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2000년생을 환영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아까 이제 이두희 대표님께서 시니어분들은 도봉산을 간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타벅스를 갈 곳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퇴근하고 보통 청년들이 시간이 남는데 퇴근 이후에 청년 공간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죠. 사실 이거에 문화예술 특강도 사실 구청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납니다. 다 8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시간을 들을 열려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뭔가 다양한 세대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춰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한 교육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노인들이 시간이 무지 많습니다. 밤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뭔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세대의 스파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마다 나는 누가 돌봐주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또 살아있는 어떤 경험, 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공공과 민간 차원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정책적 상상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5월에 이런 낭만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올해 또 5회 미래의 문화예술교육 포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